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마지막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 김용태 최고위원과 함께 잠시 후 지금까지 당 상황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역대급 폭우에 서울이 멈췄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곳곳에는 버려진 차들로 재난 여파를 연상케 했고 인명과 재산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YTN에 보내주신 제보 영상들 추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지역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곧 있으면 퇴근 시간인데 퇴근길에도 출근길 만한 교통 대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현재 지난 밤 사이 많은 피해가 있었던 지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서울 서초대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 수해가 모두 복구되지 않은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서초대로는 강남을 지나는 주요 도로 중 하나인데요. 어젯밤 400mm 가까이 내린 폭우로 인해 이렇게 자동차가 떠다니다가 따릉이 거치대에 부딪혀 트렁크가 열린 모습입니다. 물이 빠진 오전이 지나고 저녁 시간이 되어가지만 아직 도로 곳곳에는 이렇게 방치된 차량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자영업자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물이 허리까지 왔어요. 이 자리가 있고 저 밑에는 모든 자동차들은 다 덮였고 카니발이 지붕이 보일 정도였어요. 네, 앞서 서초대로 연결을 했는데요. 호우 상황 때문에 지금 마이크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시간당 14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115년 만에 최악의 호우가 기록됐습니다. 이미 많은 비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모레까지 350mm의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호우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밤사이 서울에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졌는데 115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지난 1907년부터 기상 관측이 시작됐는데요. 어제 내린 비는 기상 관측 사상, 그러니까 115년 만에 가장 강했습니다. 일강수량, 시간당 강수량 모두 기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동작구에서 기록된 1시간 강우량은 141.5mm였습니다. 관측 사상 가장 많았던 1942년 1시간 강우량 118.6mm를 크게 뛰어넘는 양입니다. 또 동작구의 일강우량도 381.5mm로 역대 1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번 폭우는 랑레드 동반에 어제 하루 수도권에는 무려 2,000번이 넘는 벼락이 쳤습니다. 네, 이런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피해가 속출했는데 앞으로 350mm의 호우가 더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예고된 지역은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그리고 충청 북부 지역입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만들어진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오늘 오후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비는 중북부 곳곳으로 더 강해지겠고 밤이 되면 시간당 강우량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충청 북부 지역에는 모레까지 350mm 이상의 호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300mm의 많은 비가 예상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어제와 오늘 4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집중된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에는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사이 또 한 번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물폭탄이 쏟아진다면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중부지방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 낮부터는 충청과 전북지방에도 국지성 호우가 확산하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어제부터 주로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현재까지 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자는 7명이고 800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피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네, 현재까지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후 10시까지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피해 현황 집계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젯밤 서울 관악구에서는 단지하에 살던 가족 3명이 침수로 고립돼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동작구에서는 가로수 정리 작업을 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감전으로 숨졌고
어제 오후 동작구에서 주택 침수로 또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이 버스 정류장 봉제 잔여물과 도로 사망 토사에 깔려 2명이 숨졌고, 경기도 화성에선 한 명이 산사태로 무너진 토사에 깔려 변을 당했습니다. 실종자는 현재까지 7명입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4명이 실종됐습니다. 경기 광주에서 하천 범람으로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강원도 횡성에서도 1명이 산사태 매몰돼서 현재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이재민은 서울에서만 8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이재민들을 현재 자치구별로 지정된 시설로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와 서울시 대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행정안전부는 어제 새벽 1시를 기해 가동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 아직 유지 중입니다. 문제본 3단계는 가장 높은 수위의 대응 단계입니다. 위기경보 수준도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침수된 지하철역이 모두 7곳이었는데 지금 무정차 통과 중인 동작역을 제외하면 복구는 모두 완료됐습니다. 침수된 지하차도 11곳 가운데 8곳도 복구 완료됐습니다. 시는 우선 이재민 지원을 위해서 의류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식사 등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침수 피해를 본 서울 동작구 사당동과 관악구 신림동, 개봉동 일대들을 돌면서 현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집중호우로 강원도 횡성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한 채가 파묻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55분쯤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한 채를 덮쳤습니다. 소방당국은 매몰된 주택에 거주하던 주민 1명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고가의 외제 차량 1000여 대를 포함해 모두 차량 4000여 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와 각 보험사에 집계된 피해 현황을 종합해보면 12개 손해보험사에 4000대 이상의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고 손해액은 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서울, 특히 강남 지역에 집중돼 고가의 외제차들이 대거 피해를 보는 바람에 보험 손해율에 비상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다 중요한 게 있겠느냐며 관계 기관의 총력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오전에 잇따라 관련 회의를 마쳤고 폭우로 침수돼 사망자가 발생한 반지하 주택도 찾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 오늘 일정도 급하게 바꾸고 호우 피해 현장을 찾았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애초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는데 집중호우 점검 일정과 맞물려서 서울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 신림동 침수 사망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살던 40대 자매와 10대 1명은 간밤 폭우로 고립돼서 숨졌고요. 특히 자매 가운데 언니는 발달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지하 창문에 쪼그리고 앉아 흙탕물로 가득 찬 방을 보며 보고를 들었고 근처 주민들과도 대화하면서 하천 관리가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일수록 재난에 더 취약한 게 현실이고 이들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지됩니다. 자체가 저지되다 보니까 물이 순식간에 조인천 범람이 되면은 그냥 이게 바로 수위가 올라가면 바로 여기 가면 직격탄을 받아요. 그 서초동에 우리 제가 사는 그 아파트가 전체적으로는 좀 언덕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거기가 1층이 지금 물이 들어와가지고 침수의 정도니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오전 9시 반에는 정부 서울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은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라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도 비슷한 당부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엇보다 인재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행보를 놓고 야당의 비판도 거세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한덕수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긴밀히 전화로 연락하면서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지시했는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주변이 침수돼서 발이 묶였다, 고립됐다라는 보도를 거론하면서 멀쩡한 청와대를 도대체 왜 나와서 비상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도 오전 브리핑에서 즉각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실시간 보고를 받고 지침을 내렸고 오늘도 새벽 6시부터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대책회의 개최를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인력이 호우 대처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피해 현장이나 상황실로 이동하면 보고나 의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럼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내부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대통령 자택 주변이 침수돼서 못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는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마음먹었다면 못 나올 이유는 없었다면서 피해 속에 경호 의전을 받으며 나가는 건 적절하지 않고 이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똑같은 판단을 할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마포구청장이 웃으며 저녁 식사를 하는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은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자신의 SNS에 직원들과 전집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올리고 맛있는 찌개에 전까지 꿀맛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당시는 마포구를 포함한 서울 전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어서 박 구청장이 재난 상황을 소홀히 관리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마포구청 측은 박 구청장이 늦게까지 상황을 살펴보다가 식당에서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한 거라면서 게시글을 올린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전 동안 잠시나마 잦아든 비에 경기 연천군 필승교 수위는 점차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또다시 장대비가 내리고 수도권에는 모레까지 최대 350mm의 비가 쏟아질 전망이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군남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북한 방류 상황에도 영향을 받는 곳인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군남댐에는 지금 장대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댐에서는 물이 폭포처럼 쏟아 내려져 오고 있는데요. 13개 수문을 모두 열어두고 수위를 조절하는 겁니다. 군남댐 수위는 낮 1시 기준 27.8m로 한계 수위인 40m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초당 방류량도 전날 밤보다 줄어 지금은 1,760톤가량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또 오전 중 경기 북부 지역에 강한 비가 예고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휴전선 인근 북한 강수량도 지켜봐야 하는데요. 비가 내리는 정도에 따라 군남댐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환강댐을 방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6일부터 어제까지 북한에는 20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졌고 또 어제 오전 임진강 최북단 남방 한계선에 있는 필승교 수위가 급격히 오르면서 북측이 환강댐 수문을 열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내일까지도 황해도와 함경남도 남부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북한이 상류인 임진강, 한탄강, 북한강 등에선 혹시 모를 범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임진강 최북단 남방 한계선 필승교 수위는 2.78m로 점차 내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대피 권고 수준을 넘습니다. 한편 수도권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르면서 행정안전본부는 오늘 새벽 1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또 풍수의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또 전국 47개 시군에 산사태 예보가 발령됐는데요. 기상청과 산림청은 저지대 침수와 또 하천 저수지 범람에 유의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에서는 입산을 자제하고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에 있는 군남댐 앞에서 YTN 김예린입니다. 북한이 아무런 통제 없이 환강댐 방류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방류 규모가 우리 측에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같이 말하고 지난 6월 말부터 북한 지역의 강우 상황에 따라 환강댐 방류와 중단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파른 수위 상승으로 강원 지역 댐들도 일제히 방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의암댐과 춘천댐, 화천댐 등은 수문을 열고 초당 1,000회에서 1,600톤을 하류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의 경우 애초 오늘 정오부터 수문 개방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아직 댐 수위에 여유가 있어 내일 오후로 수문 개방을 연기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서울 강남 한복판은 재난 영화의 세트장처럼 변했습니다. 대로에는 방치된 침수 차량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퇴근길에도 교통 대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연결이 고르지 못해서 연결이 끊겼던 서울 서초대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서울 서초대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 어젯밤 수해가 모두 복구되지 않은 모습인데 침수된 차량들 그대로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서초대로는 강남을 지나는 주요 도로 중 하나인데요. 어젯밤 400mm 가까이 내린 폭우로 인해 도로와 상가 모두 가득 물이 잠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가 둥둥 떠다니다가 따릉이 거치대에 부딪혀 이렇게 널브러진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자영업자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물이 허리까지 갔어요. 이 자리가 있고 저 밑에는 모든 자동차들은 다 덮였고 카니발이 지붕이 보일 정도였어요. 도로에는 승용차나 SUV 등 차종을 가리지 않고 외제차들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사거리 한복판에는 144번 버스가 앞범퍼가 완전히 사라진 채 12시간 넘게 방치되어 있다가 견인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기차들이 보급되면서 차 내 배터리로 인해 감전 등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방치된 차량들 탓에 하루 종일 정체가 이어지자 경찰관들이 직접 수신호를 보내 교통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까지 차량들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퇴근길 교통은 출근 때만큼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당국은 비바람이 다시 남하하면서 많은 비를 뿌릴 수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우려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침수된 차들은 어젯밤 한강 이남 지역, 그중에서도 강남 쪽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제대로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벌써 수천 대의 차량이 침수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와 주요 보험사 집계에 따르면 9일 오전 기준 12개 손해보험사에 2,700여 대의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오후에도 침수 신고가 계속 이어진 만큼 3,000대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입니다. 차량들이 이렇게 침수돼 방치될 만큼 비가 쏟아지면서 서울 곳곳에서는 심야 배송이나 음식 배송이 줄줄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도 잇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일까지 수도권에 최대 300mm의 비가 더 내린다고 예보된 만큼 서울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대로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산에서 토사가 아래로 흘러내려 나무가 뽑히고 등산로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면산에서는 지난 2011년 산사태가 일어나 18명이 숨진 적이 있어 긴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 서초구 우면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우면산 공원에서도 아래쪽 부근인데요.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서 위에서 아래로 끊임없이 흙탕물이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흙탕물 따라 내려오는 잔해물과 여러 가지 토사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뿌리채 뽑힌 나무가 상류 부근에 뿌리채 뽑혀 있고요. 바로 아래쪽을 보셔도 돌무더기 위에 여러 가지 잔해물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아래쪽 상황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그 위로도 여러 가지 잔해물들이 쌓인 모습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원래 등산로를 알리는 표시석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떠내려와서 하류 부근에 흙이 잔뜩 묻은 채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또 다른 부근에도 뿌리채 뽑힌 나무 구루터기라든지 스티로폼 같은 일반 쓰레기들이 하류 곳곳에 쌓여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YTN을 통해서도 관련 제보 영상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나무가 뿌리채 뽑혀 나간 모습, 등산로 곳곳이 토사에 뒤덮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등산로 둘레길을 통해 계곡 쪽 물과 토사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직 도로나 인가를 덮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11년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를 겪으면서 소규모 댐을 산 곳곳에 세웠는데 이후 댐이 무너지거나 산사태가 발생해 도심을 덮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면산 주변 주민들은 아직 지난 2011년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후로도 수도권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우면산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지금 비 피해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밤사이 서울 강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지난 2011년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에서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또다시 토사가 흘려내렸다는 제보도 접수됐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제보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지금 김철희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만 우면산 일대 산사태 조짐, 그 제보 영상도 지금 들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산사태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우면산에서 또 토사가 흘러내린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말씀하셨듯이 지난 2011년 7월에 산사태로 끔찍한 악몽을 겪었던 곳인데요. 예.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토사가 휩쓸려 내려와서 산 아래에 있는 형촌마을과 전원마을 등에 있던 주민 18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후에 이제 좀 복구 작업과 함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여러 조치를 했는데요. 그 덕분인지 이번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인근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서요. 그렇죠. 일단 제보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네, 지금 돌계단 다리 아래를 이제 곧 보여주실 건데요. 네. 흙탕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청자가 저에게 직접 제보 영상을 보내드린 겁니다. 또 나무 다리 부분이 지금 파손된 거 보이실 예. 거고요. 또 산길과 토사가 막 섞여서 지금 흔적도 사실 알아볼 수 없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제보자분이 또 산책로 영상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예. 이 부분에서는 안내판이 통째로 뽑혀나간 부분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방금 예. 전에 김철희 기자가 전해준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예. 또 등산로 자체가 토사로 전부 막힌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 저렇게 오동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산 아래까지 휩쓸려 내려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토사의 양 자체는 좀 적어서요. 도로를 덮치거나 인근 아파트까지 쓸려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수도권에 더 강한 비가 앞으로 이틀간 또 예상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비가 더 내려서 급류가 생길 경우에는 방금 보셨던 돌덩이 계단이 마을로까지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조금 주의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주의를 해야겠고요. 10년 전 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제보 영상을 준비를 했다고요. 오늘 낮에 침수 피해 관련한 영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물이 빠진 이후가 조금 더 문제인데요.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복구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구 작업이 사실 조금 힘듭니다. 이 도로 곳곳이 파손되고 나무가 또 잔뜩 쓰러져서 복구에 한참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예방에는 10만큼의 비용이 든다면 이 복구 작업에는 100만큼의 노력과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면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제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방금 우면산 산사태에 이어서 또 함께 경기도 광주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 남한산성도 산사태 피해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산자락에 토사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요. 예. 또 부러진 나무까지 군데군데 보이면서 갓길에 세워둔 차가 곳곳이 파손된 게 뚜렷하게 네. 보입니다. 또 토사가 엉겨 붙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차들도 곧 화면에 잡히는데요. 그 전에 지금 도로가 파손이 돼서 아예 통행조차 불가능하죠.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토사 때문에 차량 2대가 전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저런 거는 지금 진흙 자체에 차가 갇힌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물이 빠진 다음에 견인차가 와서 차를 끌어내야 하는데요. 사실 그 작업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제보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남한산성 인근 마을로 가볼 건데요. 이렇게 산사태로 마을 자체가 거의 고립이 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지금 흙더미가 쓸려 내려왔는데 사실 여기가 주거지인데 이렇게 주거지인지 산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네. 또 흙탕물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데 대피한 사람들은 지금 그저 망연자실하게 높은 곳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여기도 지금 피해 복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전망이 돼서요. 한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는 이 화면은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의 침수 피해 현장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빗물은 상당히 빠졌지만 토사와 돌멩이를 포함한 잔해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도 다 깨진 모습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차들이 아까처럼 이렇게 파손된 모습이 잘 보이는데요. 앞범퍼가 저렇게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타이어가 빠져 있는 모습에서 간밤 상황이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추가적인 영상, 저희에게 제보 들어온 영상은 경기도 여주시 상황인데요. 네. 여기 한수상 스키장 근처에서 제보자가 찍은 건데 저렇게 지금 떠내려오는 거, 하얀 게 둥둥 떠내려오는데 저게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컨테이너 박스예요. 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건 캠핑차 한 대인데요. 어머나. 지금 아까처럼 컨테이너 박스하고 캠핑차가 이렇게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안에 사람이 없어야 할 텐데 좀 걱정이 되는 네네. 부분입니다. 예. 다음은 경기도 다른 지역 양평군 강상면이라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옆에 있는 세월천이라는 작은 하천인데 지금 그 하천이 범람을 해서 이렇게 통행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자료를 보면 도로가 완전히 끊겨버린 거 지금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차량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를 구조하러 가거나 아니면 복구 작업을 하러 가기 전에 도로를 복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 그 작업이 또 상당 기간 걸리기 마련이라서 이렇게 작은 마을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여기 보시면 전봇대도 추가적으로 쓰러진 화면이 또 나올 텐데요. 네. 감전사고까지 우려되기도 하는 상황이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또 강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저희 취재 기자가 현장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재난 영화를 방불케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복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간밤 상황은 저희가 계속 제보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오후 4시가 됐는데 여태까지 얼마나 복구가 됐는지가 좀 포인트가 될 것 예. 같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생각보다 많이 복구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거 역시 제보 영상 함께 보시면서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보는 영상은 서울 사당동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강 이남이 모두 피해를 입었는데 보시다시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파트 전체가 물이 나오지 않아서 단수 지원차가 온 상태입니다. 저렇게 시민들이 막 물을 받아가야 하는 이 제보 영상에서 폭우 재난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남 서초구의 상황은 어떤지 추가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제보자는 아니고 현장에서 저희 촬영 기자가 직접 찍어온 네네. 영상인데요. 아까 지금 황윤태 기자가 연결할 때 본 것처럼 사거리 대로에서 경찰들이 차량 통행을 막 돕고 있고 이렇게 차량 곳곳에서 침수돼서 트렁크를 연 상태의 차량들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차들 자체가 이미 지금 침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전기차도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견인을 하거나 할 경우에 추가적인 감전 피해로 그렇죠. 이어질 위험이 있기 예. 때문에 좀 조심하게 다루어야 해서 저런 상황을 좀 더 통제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추가적으로 서울 신림동 현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도 새로 들어온 건데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골목에 주민들이 저렇게 의자와 침대 같은 살림살이 잔뜩 내놓았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간밤에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물건을 전부 못 쓰게 되니까 지금 예. 전부 다 도로 밖으로 꺼내놓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자세히 보시면 막 쓰레기나 책장 이런 게 곳곳이 좀 잔뜩 쌓여 있잖아요. 예. 제가 옛날에 저런 수해 현장을 가봤을 때 좀 느낀 건데 저런 현장은 지금 저걸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냄새를 포함해서 병충해가 발생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해 현장이 옛날에도 굉장히 무서웠던 곳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어서 빨리 복구를 좀 해야 될 텐데 사실 아까 영상 여태까지 보셨듯이 수도권 곳곳이 물에 잠겨버린 상황이라서요.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조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본 게 오늘 낮 상황입니다. 예. 아직까지도 피해가 많은 상황이고요. 복구 작업도 더딘 모습인데 어젯밤 폭우 모습도 간단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보 영상이 많이 쏟아졌죠. 네, 저희가 아침부터 지금 제보 영상 재차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간밤에는 강남 침수 영상이 가장 많기는 했습니다. 예. 지금 추가적으로 영상 보여드리는 건 어젯밤 제보자가 건물 위에서 찍은 강남역 도로 상황입니다. 아예 차 지붕도 지금 안 보일 정도잖아요. 일반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버스도 저 정도로 물에 잠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강남대로 전체가 물에 잠겨버리니까 사람들의 통행도 쉽지 않아서 되게 애를 먹었다는 사실도 저희가 제보 전화 등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빗물이 가득 차면서 사실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신논현역의 근처 식당가인데요.
이렇게 간판 네온 사인이 번쩍거리면서 금방이라도 전원이 지금 나가버릴 듯한 상황입니다. 위험해 보입니다. 네, 저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감전사고 굉장히 조심하셔야 해서요. 저럴 때는 만약에 인근에 있다면 반드시 인근의 전원을 빼고 빨리 밖으로 피신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긴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찍은 건데요. 지금 뭐 지붕까지 잠긴 버스도 아까 볼 수 있었는데 아파트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 보니까 물이 가득 찼죠.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쪽으로 계속 물이 흘러 내려오는데 저희가 지금 자동문이거든요. 그런데 저기 자세히 보시면 제보자가 저렇게 자동문을 계속 푸시를 누르는데 문이 전혀 안 열려서 강제로 문을 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강남에 있는 많은 시설 중에 하나인데 백화점이 있잖아요. 백화점은 좀 괜찮나 싶을 수 있는데 여기도 침수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에 있는 추가적으로 백화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누가 봐도 백화점인 상황인데 저기 지금 엘리베이터로 이제 클로즈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물이 그렇습니다. 폭포처럼 뚝뚝 떨어지는 모습인데 저기가 지금 엘리베이터거든요. 전기 시설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저런 곳에 물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위쪽에 얼마나 많은 물이 지금 전혀 막지 못하고 흘러 내려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눈으로도 보고도 믿기지 않는 장면이 좀 있어서 저희가 한 번 더 담아봤는데요. 서초구에는 길 한복판에 냉장고가 둥둥 떠다녀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빗물을 빼기 위해서 가게 문 같은 걸 열어놨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됩니다. 또 대치동에 학원가가 많잖아요. 그 학원가에 있는 아이들이 간밤에 물폭탄을 저렇게 맞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실내 시설인데 그러니까요. 실내 시설 안에 마치 뭐 밖에 나간 것보다 더 심하게 비가 저렇게 들이치는 상황이라서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한 모습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보 영상 여러분들이 보내주셨고 또 제보 영상 통해서 관계자가 주의사항도 여러 가지 또 짚어주셨는데 시청자들이 조금 더 제보 영상 보내주실 수 있게 제보 방법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서울 수도권은 종일 비가 내린다고 하고요. 당분간 이 비가 좀 이어진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의 제보 영상을 통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생생한 현장을 그대로 전할 수 있으니까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보는 뉴스는 YTN. 제보는 YTN 카카오톡으로 제공 가능하고요. 또 전화로는 02398-8282 혹은 8585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제보팀이 제보 접수 도와드릴 겁니다. 다만 제보 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주실 때 꼭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보 영상 찍으려고 하시다가 괜히 급류에 휩쓸려지는 이런 상황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저희는 추가적으로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 비 피해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또 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주의사항 꼭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민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 사면인 광복절 특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주 휴가를 보낸 동안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드리며 고심한 끝에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입학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 전달한 쪽지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성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이름이 적힌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 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직접 확인에 나서자 장 차관은 메모를 전달받았다면서도 의견일 뿐이라며 자신이 판단에 답변하면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절차로 전국 위원들에게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주호영 비대위원장 후보 임명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전국위원회가 오후 3시 30분부터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안건인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상정됐고 여기에 대해 찬반 ARS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전국위원회에서 당대표 직무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원 개정안이 가결됐고 오후 2시부터 열린 화상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오선 주호영 의원이 추인을 받았습니다. 송원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 의원을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내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분으로 또 원내대표도 역임하시고 했기 때문에 당 내외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시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제적위원은 700명이 넘는데요.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오전부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오후 5시 반 이후에 나올 예정이고 주호영 체제가 확정되면 주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의 성격, 각오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찬성표가 더 많을 경우 비대위원장 임명이 확정되고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 이후 1년 2개월 만에 다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됩니다. 네, 사실상 자동 해임되는 이준석 대표 측 반발은 없습니까?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이 대표는 비대위가 출범하면 징계가 끝난 뒤에도 돌아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전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친이준석계로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의지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가처분 신청은 제가 당대표 보좌역을 통해서 전해 듣기로는 오늘 의결 이후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과 별도로 기자회견을 13일 날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이런 가운데 비대위 활동 기간과 비대위원 구성은 비대위원장이 당 소속 의원들과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대위 활동 기간은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개최 시점과 맞물린 민감한 문제라 관심이 쏠립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2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당대표 후보들 오늘 연이어 토론회가 잡혀 있죠? 후보들은 지금은 오후 5시 부산에서 진행되는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2차례 방송 토론에서 맞붙는데 오늘 오전에는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3차 방송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오전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방탄용 지적이 나오는 당원 80조 개정 논란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이 당원을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해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생각을 묻자 이 후보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이 당원 80조 개정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의 예를 들면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 아닙니까? 아무나 그냥 기소해놓고 무죄가 되든 말든 이런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 여당의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기소만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단기적으로 이것이 누구한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본질이 아니라 저는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문제인식, 우리 당원들을 지켜내야 된다는 문제인식 속에서 기소만으로 누군가를 정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문제 아니냐. 또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면서 당대표로 선출되면 영수회담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오는 2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이준석 대표도 자동 해임되는데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명분을 찾지 못했다며 마지막까지 최고위원직을 지켰죠.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기 10개월년 앞두고 이준석 대표 자동 해임 지금 남겨둔 상황입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도 아직은 이제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전 최고위원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전국이 오늘 의결에 따라서 자동 해임으로 전국위는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과 당원분들께 자진 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자진 사퇴의 정책 명분도 아직 찾지 못해서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곧 저희가 정신 차려 보니까 벌써 8월이고요. 저희가 지도부를 한 지 이제 1년 정도 되는데 정말 바쁘게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지도부가 대선도 있었고 지선도 있었고 정말 대선과 지선을 이기기 위해서 뭐 당대표 포함해서 각 최고위원분들 정말 많이 싸웠고 많이 또 다투기도 하지만 많이 또 웃으면서 함께 하셨던 분들인데 결과가 좀 이렇게 좋지 않아서 뭐랄까 좀 비통함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또 눈빛에서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정미경 이제 전 최고위원이죠. 어제 사퇴 의사 밝히면서 사퇴 권유하시기도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퇴를 하시지 않고 자동 해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정미경 최고위원하고 지난 주말에 둘이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미경 최고위원께서 이제 사퇴를 말씀하셨고 저는 지금 사퇴는 의미가 없다. 늘 제가 정책 명분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정치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원칙과 절차, 어떤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인데 절차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직을 내려놓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정미경 최고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 각자의 선택은 존중하기로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제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제 자진 사퇴를 하셨고 저는 어쨌든 끝까지 남아서 뭐 전국의 의결에 따라서 자동 해임되는 듯 하는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런 느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었는데 기자회견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배경인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굉장히 많이 아쉽죠. 저도 지난 지도부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소외라든지 많은 국민과 당원분들께 어떤 생각이나 지금 느끼는 감정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국회를 가면서 굉장히 많이 차가 물에 잠겼고 많은 국민들께서 또 죽고 다치셨고 그 과정에서 오늘 좀 충격을 받았던 거는 관악에서 그 발달 장애인 가족 3명이 죽었다라는 참변을 당했다는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달리한 상황을 좀 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연 제가 아무리 민주주의를 외치고 이런 것을 말씀드려도 기자회견에서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나.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재난 상황에서 제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글쎄 무의미하다라고 좀 생각됐고요. 그래서 급하게 30분 전에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도 취소하셨는데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이셨는데 이 부분도 안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가처분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배경에는 절차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 최선이라고 한다면 어떤 대응을 의미하는 걸까요? 가처분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건 사실 오늘 새벽에 결정을 했고요. 오늘 아침, 그러니까 새벽 1시 정도에 변호사로부터 가처분 신청서의 완결본을 받았습니다. 받고 좀 많은 검토를 했는데 제가 그 YTN에서도 가끔 말하는데 그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늘 정치는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간에서 이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된다고 막스 베버는 늘 말하는데 책임윤리를 좀 더 강조해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는 선한 동기로 가처분을 건다면 물론 그것이 선한 동기겠지만 그로 인해서 기각이 된다든지 인용이 된다든지 당의 혼란이 발생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정치인이 과연 졌을 때 제가 어떤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많은 깊은 고민과 고뇌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정말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도 정말 국제 상황에서 금리는 많이 계속 오르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유가라든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민들 다 먹고 살기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과정에서 과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외치고 행동하는 것이 국민들께 공감을 받고 어떤 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괴롭게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어떤 이 방향이 국가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한 방향이라고 제 스스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예, 뭐 절차 민주주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 1일 국민의힘 그 의총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의견 모은 이후에 오늘까지도 지금 일사천리로 비대위 전환을 위한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과정, 절차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수 정당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보수 정당에서 굉장히 잘못된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보수 정당 국민의힘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좀 매우 비통한 심정이고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른 것 아닌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이뤄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비대위로 전환 과정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당내 구성원들과 토론과 설득의 과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지난 최고위원들 분들께 사퇴하는 그 과정을 반추해 보면 전혀 그렇지 못했거든요. 예. 통보하고 생각을 강요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좀 절차 민주주의가 많이 훼손되었다고 생각되고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또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의 대응일 텐데 오는 13일, 그러니까 토요일 기자회견 예고한 상태입니다. 혹시 회견 내용이나 시간, 장소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혹시 그 전에 사전에 뭐 이야기한 내용들은 없습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당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예. 가처분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전달을 했고요. 전달했습니까? 예. 대표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느끼기로는 예. 당대표는 아마 가처분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가처분 신청하지 않을까에 대한 제 느낌을 받았고요. 예. 근데 뭐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저의 정치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각자 선택에 대해서 결과로서 국민과 당원분들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건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가처분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이준석 대표 뭐라고 하던가요? 특별한 반응은 없고 뭐 알겠다라고만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에 대한 어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의지는 뭐 강하게 저는 느꼈습니다. 전달을 했고요. 이준석 대표 지금 법적 대응하면서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의 후폭풍, 감당해야 될 그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 가처분 신청을 이준석 대표가 했을 때 뭐 인용되든지 기각이 되든지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뭐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법원에서 뭐 절차 민주주의 훼손을 정황상 인정했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의 기각은 충분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당대표로서의 국민과 당원분들이 뭐 바라는 당대표의 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당대표는 본인이 처해진 상황에서 또 어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후회 없는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정치적인 어떤 마이너스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각이 된다면 마이너스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면 김혁대 최고께서 장기판에 말처럼 움직인 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장기판에 말은 누구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뭐 특정한 인물을 제가 지칭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월요일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일부 최고위원분들이 사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석했다는 그런 행위라든지 아니면 과연 우리가 비상 상황을 규정하면서 당원 당규를 결과를 짜맞추기 위해서 절차를 개정하는 이런 행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비대위원장 선임은 당대표 또는 당대표 직무대행만 권한대행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직무대행까지 포함시키는 이런 절차를 바꾸는 행위들은 글쎄요 이런 것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토론이나 설득 과정 없이 동조하셨던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이라든지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돌아왔을 경우에 과연 당내에서 입지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에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정미경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인용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당대표의 복귀를 전제로 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늘 말씀드렸지만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정치적으로 사퇴하지 않는 이유가 이준석 대표를 뭐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는 누가 지킬 것이냐 절차 민주주의라든지 당원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으니까요. 당대표가 뭐 복귀 여부는 여기에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만약 인용이 된다고 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뭐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있다면 아니면 어떤 활동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인용이 됐을 때 이준석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다라고 생각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먼저 나서서 어떤 정치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법원의 판결을 끝까지 기다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입장이 표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당의 운명을 법원에 맡기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 가운데서 누군가가 핵심 인물이 이준석 대표와 만나서 정치적 출구, 퇴로를 좀 모색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이제 코너로 모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도 뭐 동감합니다. 일부 의원들께서 이준석 대표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였으면은 많은 의원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직접 찾아가서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과정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식과 어떤 정의가 거의 뭐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에만 의존한다고 비판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잘못된 비판이라고 생각되고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와 이 원칙을 지키려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것은 존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주류 의견은 아닌데 많은 분들 궁금해하셔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거듭 이준석 대표 신당 창당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저는 뭐 전혀 가능성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에게도 그런 내용 한번 물어본 적도 있습니까? 물어보진 않았고요. 제 짐작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글쎄요. 저희가 집권 여당의 대표고요. 또 대선과 지선을 이긴 대표 지도부인데 여기에 신당 창당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 그냥 호사가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어제 오늘 또 이철규 의원 사이에 공방이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즉 과거에 이철규 의원이 당 지도부를 향해서 막말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당대표실을 찾아서 이철규 의원이 사과를 했다. 여기까지가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의 주장이시고 이철규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엇이 맞는 겁니까? 제가 발언을 정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당시에 이철규 의원께서 전략부총장이 된 직후인지 되기 직전인지를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분명히 찾아오셔가지고 사과의 의미를 전달한 것은 맞고요. 그것이 뭐 이철규 의원께서는 본인이 이제 와서 사과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면 뭐 드릴 말씀 저도 없고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제가 듣다 보니까 지금 국정 지지율의 하락이 여론조사 기관의 성향 때문이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정말 경악스러웠고요. 정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국정 지지율이 반등을 해야 되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들을 다들 하시고 계시구나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철규 의원 그 라디오 방송에서 하락, 그 국정 지지도 하락의 원인으로 또 이준석 대표를 지목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이 모든 지금 혼란의 원인을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가 원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책임은 결과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혹은 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뒤에서 계속해서 어떤 뭐랄까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에 동조한 그런 윤핵관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 좀 앞서 뭐 전국이 의결 내용도 봐야겠지만 지금 조기 종식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김용태 최고위원께서는 지금 이제 앞으로의 역할, 뭐 큰 틀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힘이 되는 어떤 역할을 예상해도 될까요? 저는 그 정치인은 늘 선거로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제 행동과 결정에 대해서는 향후에 당원들의 어떤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거기서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떤 또 역할을 하실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헤르손 등 러시아가 점령한 남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지원해서 전쟁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 8일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어치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지원이 있었지만 단일 규모로는 이번이 최대 액수입니다. 각종 탄약은 물론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과 지대공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인 제블린 등이 포함됐습니다. 화력이 우세한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추가 지원을 요청한 무기들입니다. 신속한 전달을 위해 미 국방부 등이 보관하던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헤르손과 자포리자 등을 수복하기 위해 남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지원이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고 남부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t every stage of this conflict, we have been focused on getting the Ukrainians what they need, depending on the evolving conditions on the battlefield.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전장의 지형을 받고 결국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동부전선 병력을 남부전선으로 재배치하고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자포리자와 헤르손 일대 남부전선에서 벌어질 격렬한 전투가 이번 전쟁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가자 미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더 이상 추가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상 우회적 경고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타이완 주변의 긴장을 계속해서 높이는 데 대해 우려한다면서도 중국이 뭔가를 더 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격적인 충돌로까지 가진 않을 걸로 내다본 겁니다. China is kind of keeping a bit of a grip around the whole island now. I'm not worried, but I'm concerned that they're moving as much as they are. But I don't think they're going to do anything more.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현명했는지 묻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방문 전엔 신중론을 내비쳤지만 더 이상 이견을 드러내는 건 득될 게 없다고 본 겁니다. 블링컨 국무장관도 중국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평화적인 타이완 방문을 구실로 군사 행동을 이어가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될 게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hat too doesn't help things, nor does the fact that China has said it's ceasing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on dealing with climate change.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의 군사 행동은 명백한 도발이자 오판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은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also said we anticipated China might take this step. They are provocative, irresponsible, and raise the risk of miscalculation.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for what Beijing chooses to do. 펠로시 의장 타이완 방문 때 남중국해를 향해 이동한 항공모함 레이건호는 여전히 필리핀 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추가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단순한 관측을 넘어 우회적인 경고의 의미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지금 중국 칭다오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중요한 회담입니다. 또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과 중국의 타이완 봉쇄 훈련의 후폭풍 속에서 타이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국제부 강성훈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일단 한중 외교장관 회담 중국에서 열리는데 네. 새 정부 들어서 처음 만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인도네시아 발리 G20 회의 때 예. 왕이 장관과 우리 박진 장관이 만났죠. 그러나 보통 다자 회의 때 이렇게 만나는 건 한 30분 정도 간단히 만나서 서로 입장만 교환하는 정도인데 오늘 회의는 이제 제대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 외교장관이 직접 중국에 가서요. 네. 왕이 부장과 만나는데 만찬까지 계속하고 굉장히 할 얘기를 다 털어놓고 하자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칭다오가 왜 회의 장소냐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예. 중국은 아직 그 베이징에서는 이렇게 외국과 장관급 회담을 열지 않고 수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걸 아직도 방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할 얘기는 다 하자 뭐 이런 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중 간에 민감한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민감한 현안들까지 다 통틀어서 논의가 되는 그런 자리겠죠. 그렇습니다. 뭐 민감하다면 우리는 역시 그 사드 배치 문제가 예.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사드 배치 문제를 해결할 때 나왔던 산불 문제, 미국의 MD에 가입하지 않고 또 한미일 동맹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이것이 과연 계속 지켜야 되는 거냐 예.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지켜달라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것은 합의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요즘 최근에 많이 하는 그 반도체 취포 동맹, 취포 회의체, 예. 이 회의체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참여할 거냐, 혹은 중국은 또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쟁점이 되고요. 더 좀 집중해서 볼 문제가 좀 전에 우리 리포트도 봤지만 타이완 문제입니다. 예.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한중 간에 어떤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 좀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이제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한류 제한령 문제. 이 부분을 우리나라는 뭐 계속 지속적으로 한류 제한령을 좀 해소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북한 핵 문제도 논의될 수 있고 또 24일이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런 문화 교류 문제, 인문 교류 문제 이런 것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예. 워낙 지금 그 타이완 방문 문제도 있고 치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첨예하게 논의가 될 텐데 가장 입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가 다 비슷합니다만은 타이완 문제가 새로 올라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뭐 취포 문제는 이제 뭐 중국은 아무래도 공급망 차원에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겠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어떤 이런 요청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원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중국이 싫어서라기보다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그렇고요. 또 그리고 뭐 중국이 시장이니까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고요.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고 산불에 대한 논의도 문제입니다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이완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외교장관 사이에 처음 다뤄지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박진 장관이 이 회의에 앞서서 안보와 경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박진 장관은 최근에 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또 밝혔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타이완 문제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가장 맞습니다.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충돌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 문제가 왜 지금 한국과 타이완 사이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논의가 필요한 건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가 이걸 적극적으로 제기했다기보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미국이 타이완 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과정에 우리나라도 같이 제기하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라라는 입장이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진 장관이 이 타이완 해협 문제를 좀 강하게 제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5일입니다.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강압으로 힘으로 예. 현상을 변경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말은 좀 기억이 날 텐데요. 이건 미국이 주로 쓰는 말입니다. 타이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같은 그 어떤 그 용어에서의 그 용어에서도 굉장히 그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런 만큼 우리나라가 미국 입장하고 굉장히 비슷해졌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미국하고 똑같은 건 아닐 겁니다. 우리 입장이 있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 타이완 문제를 중국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이 시점이 지금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타이완 문제, 특히나 펠로시 의장의 방문으로 더욱더 문제가 확실히 더 이렇게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타이완 봉쇄, 그러니까 군사훈련 때문에 갈등이 더욱 고조화됐습니다. 지금 일단은 일단락된 겁니까? 좀 전에 우리 그 워싱턴 특파원 리포트도 봤습니다만 이 미국도 아직 마음을 다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지도를 보면요. 이게 4일날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일부 6번에서 9번은 보시면 타이완 섬을 통과했죠. 예. 그리고 저게 타이베이 수도 상공을 지난 겁니다. 굉장히 그 전례가 없는 공격성 예. 어떤 그 무력 시위죠. 무력 시위인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당시에는 그 6개의 타이완 주변의 훈련 구역이 설정돼서 저기다가 미사일을 쏘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은 미사일을 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그럼 미사일 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중국군은 이전에도 타이완 서남부 해역에서 서남부의 그 상공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아마도 실탄이나 미사일을 쏘느냐 안 쏘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도 계속했고 제가 올라오기 직전까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직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중국 동부전군은 아직도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실탄을 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애초에 7일에는 군사훈련 종료됐다 이런 소식들이 중국에서 들리기도 했었는데 그 네. 이후에 계속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훈련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 미국이 지금 저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고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끝내기보다는 무력 시위를 계속함으로써 자기의 입장을 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미사일을 쏘는 훈련 그리고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서 외부의 배나 비행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실탄을 쏘는 훈련은 하지 않고 있죠. 지금 현재. 예.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완 서남부 쪽에서 평소에도 그쪽에 많이 그 중국 군용기나 선박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군사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마침 지도가 나왔는데요. 장쑤성 뢰닌황 앞바다에는 저기는 지금 실탄 사격을 한다고 선언이 돼 있습니다. 예. 저기는 지금 항행 금지 구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타이완에서 굉장히 멀어졌죠. 예. 저게 이제 어제부터인가 8월 6일부터네요. 6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탄 사격 훈련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기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타이완 주변에서는 이제 미사일을 쏘거나 실탄 사격을 하진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도 보게 되면은 칭다오 바로 옆이어서 좀 한중 외교장관 회담 열리고 있는 앞에서 실탄 사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보셨는데 저도 칭다오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저기서 실탄 훈련을 예. 하다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다 뭐 미사일을 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안 쏠 가능성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저기는 사실은 좌표를 찍어보면 레닌항이라는 중국의 무역항, 뭐 군사항도 되겠습니다만 그 바로 앞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기다가 무슨 미사일을 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저게 칭다오 부근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과연 왜 저기다가 저렇게 실탄 사격 훈련 구역을 정해서 비행기나 배가 못 들어오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같은 동부전구입니다. 중국군이 예. 저렇게 5개 지역으로 나눠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예. 동부전구가 자세히 보면 타이완을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예. 네, 아까 그 지도에서 보면 푸젠성에서 미사일이 날라왔고요. 예. 그 안에 장시성에서도 날라왔고 아마 저장성인가 날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날아오는 겁니다. 대체로 미사일이. 예. 그러니까 그 뜻은 저 해안 지방과 그 동부전구 내륙에 비행장이나 미사일 발사 기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둥펑 미사일을 쏘았고요. 저 장쑤성 위쪽으로 올라가도 이제 그런 기지들이 있는데 예. 평소에 미군의 정찰기들이 저쪽을 접근 비행하면서 정찰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것을 미리 그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이 타이완 정세가 계속 불안정해진다면 혹은 갈등이 악화한다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뭐 당장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타이완의 어떤 유사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박진 장관이 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박진 장관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갈등 이것은 공급망 교란 같은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한다 이렇게 예. 말했습니다. 뭐 이번에 그 중국이 그 타이완 해협 주변을 봉쇄했을 때 봤듯이요 많은 상선들이 무역
북측을 위한 상선들이 지나가다가 이걸 피해 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더 강화하면 더 돌아가야 되겠죠.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뭐 항공기도 지금 제대로 못 드나들고 그런 상황인데 공급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동에서 오는 원유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부정적이다, 이렇게 박진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뜻은 이제 그 타이완 해협 문제에 대해서 북한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지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남북의 평화 문제를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예.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중 외교장관 회담 한창 진행 중일 텐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전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게 발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겁니까? 네, 과거와 좀 비교를 해보면요, 사실 이 타이완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외교상에서 이게 문제가 된 것, 그것은 문제가 됐다기보다 처음 이게 부각된 게 작년 5월입니다. 작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한미 정상회담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 거기에 타이완 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라는데 양국 정상이 공통 인식을 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우리가 타이완 문제를 양국 정상이 표현을 했지? 이런 문제가 다들 이제 궁금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새 정부 들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에서 만났을 때도 이 문제가 다시 거의 비슷하게 언급이 됐습니다. 예. 타이완 문제를 미국이, 동맹인 한국이 같이 참여하도록 요청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 이제 새로운 이 타이완의 봉쇄 문제가 나왔고요. 이번 달에. 그리고 이제 박진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것 같은데요. 그 프놈펜에서 아까 그 동아시아 정상회의석상에서 왕이 부장이 그 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강압에 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공개적으로 우리나라의 타이완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강력하게 천명한 겁니다. 지금 뭐 바이든 그 펠로시 의장 방문 때도 그렇고 치포 문제나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관영에서는 조금 날선 뭐 메시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중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예상컨대 발표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양국 장관, 그리고 이제 장관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이 다 모여서 저녁까지 먹으면서 얘기하는 자리인데, 예. 뭐 많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하고 싶은 얘기를 할 텐데, 우리나라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 안정이 중요하다, 이거는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것 같고요. 중국은 뭐 단호하게 반대를 했죠. 참고로 작년 5월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 성명에 처음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당시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이 거기서 코멘트를 했죠. 어떠한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 타이완 문제는 내정이다, 그리고 중국의 영토 문제이고 주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논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대화가 오갈 것이고, 발표가 어떻게 수위가 조절되든 간에 이런 대화가 오갈 겁니다. 만약에 서로 대화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발표는 조금 수위를 조절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강성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어제 서울에 내린 비는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비였습니다. 일 강수량, 시간당 강수량 모두 기존 기록을 경신하는 115년 만의 폭우였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과 자갈이 섞인 산사태가 도심 아파트를 위협합니다. 2011년에 발생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의 모습입니다. 당시 서울에 내린 폭우는 시간당 최고 113mm. 그런데 밤사이 내린 비는 이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동작구에서 기록된 1시간 강우량은 141.5mm. 우면산 산사태 당시의 기록뿐 아니라 관측 사상 가장 많았던 1942년에 118.6mm를 크게 뛰어넘는 양입니다. 일 강우량도 381.5mm로 역대 1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말 그대로 관측 사상 115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2020년 전후서부터 그 전 세계적으로 비가 내리는 양을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 호우가 내리고 있거든요. 기후변화 추세로 본다면 앞으로 이런 비는 더 자주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피해가 속출합니다. 마치 물폭탄처럼 퍼붓는 비에 배수시설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당 한 80mm 정도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도시 침수에 대한 배수 체계를 바꿔야 되는. 방재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폭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만큼 재난관리와 배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네, 서울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반지하방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쏟아지는 물을 미처 못 피한 채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또 갑자기 불어난 물로 맨홀 뚜껑이 유실돼 보행자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인근 시민들의 도움으로 구사일생한 일도 있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목까지 차오른 흙탕물이 쉴 새 없이 출렁거립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반지하 방범창을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반지하방에 살던 일가족 3명이 고립돼 소방대원들이 구조에 나선 겁니다. 창틀로 진입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현관으로 진입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전혀 힘드셔서 그랬는지 사람 한 명이 누우면 겨우 옆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보였고, 신고 직후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한가득 차오른 물이 입구를 막고 있어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잠수 장비를 동원해 2시간여 만에야 피해자들을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피해자는 40대 여성 A씨와 그 딸, A씨의 언니 등 모두 3명이었습니다. A씨는 빗물이 집으로 쏟아지자 지인에게 침수 피해를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처 집 밖으로 빠져나오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맨홀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남성을 시민 여럿이 급히 끌어올립니다. 이거 저기 좀 불러서 이거 서초에 쏟아진 폭우로 맨홀 뚜껑이 유실됐는데 이를 미처 못 본 보행자가 그대로 맨홀에 빠졌던 겁니다. 소방당국은 며칠간 중부지방에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저지대나 반지하방 등 침수 취약 지역 주민들은 폭우 예보를 접하는 대로 안전한 고지대로 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내린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며 자동차 기기업체 직원 기숙사가 매몰됐습니다. 이 사고로 중국 국적 43살 직원이 흙 속에 묻혀 있다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감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많은 비가 내려 물이 순식간에 차오르면 어디가 감전 위험 지역인지 모르는 만큼 위험 예상 지역을 가능한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천에 물이 불어나 급류가 휘몰아칩니다. 도로가 끊겼고 전신주는 물에 잠겨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실제 감전사로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흑석동에서 가로수 정비 작업을 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감전돼 숨졌습니다. 가로수에 얽힌 통신선을 정비하다가 감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 전기가 통하기 쉬운 전신주나 가로 등 고압전선 그리고 입간판 주변에 가까이 가선 안 됩니다. 전신주나 가로 등이 쓰러져 있다면 접근하지 말고 119나 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침수 상황에서도 감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이 무릎까지 차기 전에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수심이 40cm 이상이라면 곧바로 구조대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피 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누전 차단기부터 내려 감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집에 있는 누전 차단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죠. 변압기를 이제 내려서 차단기를 내려서서 전기가 통하지 않게끔 조치를 해놓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구조라든지 후속 작업들을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무엇보다 대피하는 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면
감전 위험 지역에서부터 가능한 빨리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중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경기 남부 지역 곳곳에서 고립되는 마을이 여러 곳 발생했습니다. 뒷산이 무너져 내리거나 마을을 잇는 다리가 끊기면서 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마을로 이어지는 다리는 온데간데없고 아스팔트 도로까지 떨어져 나갔습니다. 차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줄줄이 섰습니다. 경기 양평군 강화면에서는 새벽에 동네로 들어가는 두 다리가 범람한 강물에 모두 휩쓸려가면서 차량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이렇게 오가지 못하게 된 건 왕창리와 동호리, 한금리 세 곳인데 주민이 3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고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도 출근하려다가 다시 한 30분 기다리고 있다가 복구가 안 돼서 다시 돌아온 상태고요. 이웃한 강상면도 불어난 계곡물에 유일한 진입로가 끊겼습니다. 차량 통행이 중단되면서 20가구 30명 이상이 갇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아 복구는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뒷산 흙더미가 덮친 남한산성 아랫마을은 아예 전기와 인터넷, 수도가 모두 끊겼습니다.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어제 새벽 1시부터 전기가 끊기고요. 그다음에 인터넷도 그때부터 끊기고 그냥 한전하고는 지금 통신 자체도 안 되고 그다음에 휴대전화도 안 돼요. 마을에 오가는 양쪽 도로에도 흙이 무릎 높이만큼 쌓이면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이번 폭우로 서울 강남 곳곳도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에 물이 차오르고 차량과 건물이 침수됐는데 큰 비가 오면 또다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 일대가 완전히 물바다가 됐습니다. 승용차들은 지붕만 내놓은 채 물에 잠겨 있고 시내버스도 절반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지금 적재함 끝에까지 지금 넘쳐가고 있어. 연장도 다 버리게 생겼네. 큰일 났네, 제가. 비슷한 시각 인근 논현동에서도 시민들이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고 대피합니다.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시민들이 차를 버리고 대피하면서 차량이 둥둥 떠다니기도 합니다. 떠다니는 차에 사람이 있었어요. 길가 하수도에서부터 물이 역류해가지고 어디서부터 보고 막 물이 쓸러 내려오더니 순식간에 뿜은 거예요. 한 10분 걸렸나? 반포동 고속터미널 지하 대형 상가에도 성인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고 삼성동 코엑스 지하 주차장도 침수되면서 차들이 급히 대피하는 등 상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와, 이거는 와. 학원가가 밀집한 대치동에서는 학원 천장에서 쏟아진 빗물에 학생 수십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오후부터 서울 강남 지역에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지대가 많은 강남 일대에 침수 피해가 집중된 겁니다. 밤사이 강남 지역 소방당국과 구청에 신고된 비 피해 신고만 2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에는 다시 최대 300mm에 달하는 큰 비가 예고돼 있어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서울 강남역 대형 침수는 11년 전에도 있었고 이후로도 비가 오면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여러 개선 공사를 벌여 이미 마무리 단계인데도 이번에 또 큰 피해가 났습니다. 왜 그런 건지 임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 강남대로 일대 맨홀에서 물이 분수처럼 역류해 뿜어져 나옵니다. 빗길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차를 다 같이 밀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도 강남역 주변에서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진짜 출퇴근하는데 너무 힘든 것 같고요. 살다가 이렇게 천둥번개 많이 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직전 해에도 물난리가 나고 해마다 일대가 물에 잠기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강남역 배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옆 역삼역보다 14m나 지대가 낮아 물이 고이는 항아리 지형인데다 하수관로가 비정상적으로 복잡하게 설치된 것을 침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 후 수년에 걸쳐 하수 흐름을 개선하고 하수관 용량도 키우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95mm, 그러니까 최대 이제 100mm까지 95mm 30년 빈도의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빗물 흐름을 대량으로 분산하는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시범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20년에 한 번 정도 올 만한 폭우도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런 호언이 무색하게 또 물난리가 났습니다. 반포천 유역분리터널은 시간당 85mm까지 견디고 오는 9월 완공되면 95mm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 지역 강수량이 시간당 92.5mm까지 치솟으면서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남역 침수를 막으려면 결국 배수 시설을 또 확충해야 하는 만큼 단기간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방제 대책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준비해야 하는 만큼 최대 강수량에 맞춘 장기적 대책 수립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폭우에 대한 대책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최고 강수량을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빈도와 강도가 한꺼번에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치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지난 2011년 산사태를 일으켜 모두 18명이 숨진 서울 서초구 우면산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또다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산사태 지역은 우면산 중턱 유점사 약수터 인근으로 나무와 운동기구 등이 아래로 쓸려 내려오면서 일부 등산로가 막히고 계곡 위 다리와 정자 등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서초구청은 이번 토사 흘러내림으로 도로와 주택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2011년 산사태 이후 소규모 댐인 사방댐 30여 개를 설치해 산사태를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처럼 비가 많이 오면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사태입니다. 집중호우 때도 위험하지만 비가 그치고 난 후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산사태가 나기 전 조금이라도 빨리 대피하려면 무엇보다 주위를 잘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인근 마을이 산사태로 고립됐습니다. 중간에 꺾인 거. 사람과 차량이 오가는 길 입구는 토사와 나무로 막혔고 마을 전체가 평소의 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마을에도 흙더미가 쓸려 내려왔습니다. 흙탕물이 끊임없이 쏟아지는데 집은 물론 차량까지 모두 토사에 묻히고 침수됐습니다. 가천대 영장산 인근도 산사태로 땅이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산사태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산사태는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재해 가운데 하나지만 산을 잘 관찰하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실험은 보여줍니다. 경사도 35도의 지형에 시간당 50mm의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물길이 땅을 패게 만들어 비탈이 갈라지더니 흙이 흘러내리고 부분적인 붕괴 현상이 발생한 뒤 10시간 만에 폭삭 내려앉습니다. 경사지가 갈라지고 흙이나 돌이 굴러내리지 않는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바람이 심하지 않은데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기울었다면 산사태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표토층에서 새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서 구성함이 이제 이탈해서 굴러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땅이 밀리는 현상이 관찰된다거나 나무가 심하게 기울거나 흔들리면은 우선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아도 긴장해야 합니다. 땅속의 물의 함량, 함수율이 매우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산사태 주의보는 토양의 함수율이 80% 도달 때 발령되며 경보는 함수율이 100% 도달 때 내려집니다. 땅속에서 울림이 들린다면 집안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즉각 대피해야 합니다. 비가 올 때는 기상 상황과 함께 산림청의 산사태 경보를 상시 확인하고 대피로와 대피 장소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대피할 때는 화재 같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나 전기는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9만 4천여 명 증가한 14만 9,8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34배 많고 지난 4월 13일 이후 118일 만에 최다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40명 증가한 364명으로 20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4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5,332명, 치명률은 0.12%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4명 중 3명은 현재 재유행을 주도하는 BA.5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6일 기준 BA.5 변이의 검출률이 국내 감염과 해외 유입을 합쳐 76.3%라고 밝혔습니다. 7월 첫째 주 35%에서 한 달 사이 2배 넘게 늘어난 건데 켄타우로스란 별칭이 붙은 BA.2.75 변이는 한 주 동안 8건 추가 검출돼 누적 24건이었습니다. PGA 투어 특별 임시 회원 신분으로 생애 첫 우승을 달성한 김주형의 세계 랭킹이 21위까지 치솟았습니다. PGA는 이번 주 시작하는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1차 대회를 앞두고 김주형을 당당히 우승 후보 12위로 전망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Thomas the Tank. There's your new champion. 20살 신예 김주형의 깜짝 우승에 현지 언론은 꼬마 기관차 토마스에서 따온 그의 애칭을 인용해 대형 스타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17살에 첫 프로 무대에서 우승한 뒤 아시안 투어에서 우승했고 잠시 머물렀던 코리안 투어에서는 상금왕과 대상까지 차지했습니다. 타이거 우즈를 동경해 어린 시절부터 중국과 태국, 호주, 필리핀 등에서 철저히 골프 선수로 교육받은 김주형은 영어는 물론 타갈로그어도 유창합니다. 아시안 투어를 치면서도 많이 경험했지만 한국 투어도 치면서 경험을 많이 했고 정말 많은 잔디와 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서 좀 경험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상 첫 PGA 투어 2000년대생 우승자 기록을 작성한 김주형은 풀시드 시즌을 시작하기도 전에 올해 131위로 시작했던 세계 랭킹을 21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The only thing left to do, Tom Kim, is to accept your PGA Tour membership to punch your ticket to the FedEx Cup playoffs next week. Do you accept the PGA Tour membership? I gladly do. 김주형은 이번 주 이경훈, 김시우, 임성재와 함께 페덱스컵 랭킹 상위 125명이 출전하는 플레이오프에 돌입합니다. 여기서 70위 안에 들어야 두 번째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다시 30명을 추려 마지막 투어 챔피언십에서 투어 최강자를 가립니다. PGA는 김주형을 플레이오프 1차전 우승 후보 12위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달 프레지던츠컵 대표 선발도 확실시되는 김주형은 나이답지 않게 언제나 당당하면서도 겸손합니다. 여기 PGA 투어에는 형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셔서 정말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20살 기관차 김주형이 자신의 최종 목표 세계 랭킹 1위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의 기세는 사라지고 8위까지 떨어졌는데 불안 요소가 가득해 되살아날지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펜스 앞에서 마티니의 타구를 잡으려던 롯데 외야수들이 어처구니 없이 충돌합니다. 주자 3명 그리고 자신마저 홈까지 들어오면서 인사이더 파크 홈런을 때려낸 마티니 선수입니다. 15년 만에 나온 국내 4번째 그라운드 말로 홈런. 역대 최다 점수차 패배에 이은 새로운 불명예 기록입니다. 롯데는 후반기 들어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15경기 중 이긴 건 단 3차례뿐 무려 123점을 내줬습니다. 에이스 반즈와 박세웅을 포함한 선발진도 부진하고 주축 선수들이 대거 코로나19에 감염돼 빠지면서 얇은 선수층 문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포수 쪽에서 굉장히 많은 시즌을 치르면서 계속 문제점이 조금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이 제 몫을 못 해줬던 것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나아질 희망은 없지 않을까요? 지난 봄 올해는 다르다며 꿈을 키웠던 롯데. 그러나 가을 야구는커녕 삼성과 1.5게임 차로 9위 추락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처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도 서울 등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퇴근길 교통 상황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띠 형태의 강한 비구름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인천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밤사이 빗줄기가 더 강해져 시간당 50에서 10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영서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강원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산사태 위험이 커지면서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도 발령 중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452mm, 경기도 여주에 419.5mm,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양평에도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모레까지 충청 많은 곳에 최고 350mm 이상,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와 전북 북부, 경북 북서 내륙에도 최고 3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추가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칩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